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6.2.1 그 다음에 2학기 되면은 이제 6.2.2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까지를 했는데 2학기 때부터는 17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로매틱 화합물에서. 그러면은 12장에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빠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들은 어디에서 다루는가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에 유기 및 전염물 정성 분석 그 때에 다루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12장까지를 반응을 통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들고 했을 때에 그 화합물이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그 화합물에 대한 그 화합물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내고 그런 게 이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반응은 A에서 B로 갈 때에 A에서 B로 가는 반응 조건을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용매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촉매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반응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가지고 B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럼 B라는 화합물이 가장 좋은 것은 100% 만들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손에 들고 있으면 끝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B라는 화합물도 만들어지지만은 또 뭐가 되나요? B라는 화합물 어디에서 만들었나요? 반응물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B라는 화합물도 생성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반응물도 남아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반응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반응 플라스크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B라는 화합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합물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있고 반응이 잘 갔다는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B라는 화합물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반응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반응 플라스크에 있는 것을 뭘 하나? 가능한 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B라는 화합물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는 뭘 하나요? 반응이 다 가고 나서 반응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반응이 잘 진행이 됐는지 반응이 하나도 안 갔는지 반응이 반쯤 갔는지 반응이 거의 다 갔다는 것은 뭘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실험을 통해서나 1학년 때 실험을 통해서 한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즉 TLC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확인을 다 해주고 보면 출발 물질 TLC, 그 다음에 생성물의 TLC, 그 다음에 출발 물질하고 생성물이 섞여 있는 TLC를 찍어보게 되면은 어느 만큼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 수는 있게 됩니다. 물론 뭐 TLC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TLC로서 확인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냐면 반응이 TLC를 찍어가지고 반응이 다 갔어. 그럼 뭐가 되나? 반응을 스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되나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일단 무기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죠. 무기물을 분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반응 용액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반응 용액이 물에 전혀 안 녹는 반응 용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에 녹을 수 있는 반응 용액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F를 반응 용매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THF는 거의 조금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아세토나이트릴을 반응 용매로 썼다. 그럼 뭐가 되나요? 아세토나이트릴 자체는 뭐냐? 물에도 녹을 수가 있고 아세토나이트릴 안에는 뭐가 되나? 유기물도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그냥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용매를 잘 선택을 해서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용매를 로터리 이베이큐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날려줍니다. 감압 증발 장치를 이용해서 날려주게 되면 용매는 잘 날아가죠. 그러면 여기에 무기물, 유기물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하는가 하면 유기용매를 집어넣습니다. 유기용매를 클로로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라스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크로메테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넣어서 하는데
대부분은 에슬라세테이트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에슬라세테이트를 넣었어. 그럼 뭐가 되나요? 에슬라세테이트에는 유기물은 다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남아있는 무기물은 그게 녹아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에스테르를 넣어가지고 에슬라세테이트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나요?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물에는 유기용매 및 유기화합물은 안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질은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물청하고 유기청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청에는 무기 물질 성분들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용매청에는 유기화합물 성분들이 그 안에 녹아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깔때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펀넬을 가지고 분리를 해내는 물청하고 뭘 하나 유기물청을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됐죠. 근데 유기물하고 무기물은 분리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과 유기물을 분리를 해주는 것인데 방법이 없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일단은 유기물 속에 용매청을 분리를 합니다. 용매청을 분리를 해주게 되면은 용매청에 물이 소량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드라잉 에이전트를 집어가지고 물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 드라잉 에이전트가 있는 것을 필터를 하면은 물이 거기에 드라잉 에이전트에 흡수가 돼가지고 빠져나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용매만 남게 되겠죠. 용매 속에 우리가 원하는 유기물질이 녹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면 또 다시 용매를 날립니다. 용매를 날리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유기물질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런데 TLC를 찍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도 있고 원하지 않는 화합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합물은 뭐라 되는 거 TLC 크로마토그래피, 틴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MPLC라든지 그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TLC를 그에 나타나는 물질을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00%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 작업을 뭘 해줘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화합물, B라고 생각되는 화합물은 뽑아냈는데 우리가 B라는 화합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는 뭘 해줘야 되나요? 구조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죠. 액체인데 노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 그 구조는.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반 화학이나 다른 유기화학 맨 처음에 했을 때에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에 보면 여러 가지 전자기 복사선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만든 화합물이 A라는 화합물인지 B라는 화합물인지를 알아갈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가 되겠죠. 이게 분광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게 그와 같은 전자기 복사선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내고 그것을 분광학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겠고 분광학적인 방법 속에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파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화합물 B를 만들었을 때 화합물에 카르보닐이 있다든지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에 CC 이중결합이 있는지 CO 이중결합이 있는지 에스테르 화합물이 있는지 알데하이드 화합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작용기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적외선을 사용을 합니다. 적외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것도 한 부분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분자량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완전히 강한 일렉트론 빔을 쏘여줘 가지고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조각들을 모아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프래그멘테이션이라든지 전체적인 몰 질량을 분자 구조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은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자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그 다음에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두 가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UV를 쪼여져 가지고 UV 흡수 피크를 가지고 UV 흡수 피크의 람다 맥스가 250이다 아니면 480이다 뭐 455다 이런 식으로 그 피크의 이중 결합의 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흡수 피크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UV를 찍어 가지고 확인을 하죠. 그래서 UV 스펙트로스코피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세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NMR이죠. NMR은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가 만드는 화합물은 C와 H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H는 그게 원자 번호 1인 경우가 양성자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핵스핀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한 2분의 1씩 나타내는데 그런 거는 하나의 핵스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의 원자 핵으로 보고 원자 핵 주위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어떤 원자 핵인지를 어떤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C에 H가 한 개 붙어 있다든지 H가 두 개 붙어 있다든지 H가 세 개 붙어 있는 경우 H가 네 개 붙어 있는 경우에 다 다르게 되죠. 환경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전체적인 수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수소 스켈레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행히 자연에 존재하는 양의 98.98%가 결과적으로는 카본 12지만 카본 13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H1처럼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핵스핀으로 그 다음에 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똑같이 카본 13이나 그 다음에 프로톤을 가지고 뭐냐 하면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그 레조넌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N이라든지 P라든지 F라든지 SI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그 골격 구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화합물들을 분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한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엑스레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소량의 결정으로 키우는 겁니다. 아주 순수한 결정으로 키우는 거죠. 결정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엑스레이를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3차원적인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맨 앞에 언급을 하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언급하게 되는 원소 분석을 통해서 이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탄소가 몇 %, 수소가 몇 %, O가 몇 %, N이 몇 %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한 우리가 만든 B라는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맞을 때 뭐가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정확하게 많이 잘 만들었다 아니면 만들지 못했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한 챕터, 두 챕터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그런 데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아주 브리프하게 요약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3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와 같은 질량 분석입니다. 질량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대개 우리가 순수한 화합물이 있어야 되겠죠. 순수한 화합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 1순위고 순수한 화합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샘플 튜브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필라멘트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요 파트에서 뭐냐 하면은 일렉트론 빔을 강하게 쏘여줘 가지고 화합물이 결과적으로는 공유결합으로 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본드 아니면은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한 일렉트론 빔을 가해주게 되면은 그 화합물들이 산산조각이 나겠죠. 산산조각이 어떤 형태로 산산조각이 나는가 하면은 레디칼 전자를 하나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M의 분자량이 M이면은 거기에 플러스 그 다음에 레디칼이 들어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M에 플러스 그 다음에 레디칼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기 나와 있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레디칼 케타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레디칼 케타이온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이 레디칼 케타이온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레디칼하고 그 다음에 케타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케타이온은 뭐가 되나요? 1차 카르보 양이온, 그 다음에 2차 카르보 양이온, 그 다음에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있었죠. 그래서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가 더 안정하다. 그 이유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이렇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레디칼은 상당히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레디칼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 스펙트럼에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마그네트를 통해서 쫙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레디칼은 다시 펌프를 통해서 진공 펌프를 통해서 흡수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양이온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되겠죠. 그럼 이 조각들을 가지고 콜렉트 해가지고 이 피크들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피크를 만들 때 이 피크는 뭐가 되나요? 100이다 아니면은 100.5다 100.8이다 이런 경우는 없지요. 이것은 다 정수로서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야 그래야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라나요? 요 표를 보고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럼을 보고 전체적인 이 화합물의 전체적인 분자량은 얼마다. 그 다음에 요 화합물에서 여기가 떨어질 때는 요 조각이 나오고 여기가 떨어질 때는 요 조각이 나오고 여기가 떨어질 때 요 조각이 나오는데 뭘 하나요? 하나의 깨어진 부분들이 다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 화합물은 여기가 잘 끊어지는구나. 요 화합물은 여기가 잘 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뭘 하나요? 분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B라는 분자량이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얼마인데 이걸 찍어보게 되면은 분자량이 얼마다, 맞다, 틀리다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매스 스펙트럼의 예를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분자 이온은 뭐로 하면 매스 퍼 차지로 나오는데 매스 퍼 G 이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분자량 피크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피크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헥세인이에요. 헥세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요 화합물이 헥세인이 되죠. 요 화합물에 있어서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86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자량 피크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86 피크가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에서 어떤 그 조건을 썼냐에 따라서 대부분은 요 피크가 분자량에서 1을 더한 피크가 나오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나? 여기에 조그마한 피크 있죠. 요게 81에 해당되는 피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요 큰 피크가 나와가지고 있어. 이게 큰 피크가 나와가지고 있어. 거의 100%로 나온 거죠. 100%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57이라고 하는 거죠. 57은 어디가 해당이 되겠나? 57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탄소가 6개인데 하나, 둘, 셋, 4개. 4개 하고 그 다음에 57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끊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끊어질 수 있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여기가 가장 잘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이야기는 여기서도 뭐가 되나요? 1개, 2개, 3개, 4개 하면 여기가 잘 끊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피크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끊어지냐 우리는 여기가 끊어지는 것이나 여기가 끊어지는 것이나 여기가 끊어지는 것이나 같은 상황이 아니냐 하는데 실제적으로 깨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두 번째 여기가 가장 잘 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7짜리가 떨어져 나오고 이것을 이제 가장 많이 깨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베이스 피크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9 이런 거는 43원 보니까 뭐가 되나요? 43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43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반이 여기가 깨어지게 되면 43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두 개가 또 요것만 요렇게 끊어져 나오면 요게 요렇게
끊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이게 양이온이 되면은 이것이 57이 되고 이게 양이온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29가 되는 행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9 피크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봐가지고 뭐가 되나? 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핵세인이 맞다, 안 맞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여기에서 피크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 우리가 원하는 핵산 피크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이소프로필 클로라이드 화합물에 있어서 이게 분자량이 78도 나오고 80도 나오죠. 이 이유는 뭘 가는 거죠?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CL은 이와 같은 수소나 탄소는 동일한데 이것은 동위원소가 있죠. 동위원소 비율이 3대 1이 됩니다. 3대 1이 돼. 그래서 78짜리가 3 나오고 그 다음에 80짜리가 1의 비율로. 그래서 요는 경우는 아까 뭐 했나요? 지금 우리가 M 플러스 1, M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까 요는 그랬지만 이것은 M 플러스 M 그 다음에 M 이거는 하나는 또 뭐가 되나 M 플러스 2가 나오는 이유는 뭐가 되나요? 아이소토프인 경우에 할라이드 계통에 특히 CL이나 BR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 피크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서 보니까 피크가 3대 1의 비율로 뭐가 나온다.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할라이드의 피크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나? BR의 화합물일 수도 있다. BR이 포함된 이것은 CL이 포함된 화합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BR이 있을 때는 뭐가 되나요? BR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BR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날 BR은 79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81짜리가 이렇게 되죠. 이게 거의 1대1의 비율입니다. 51대 49의 비율로 있어요. 51대 49의 비율이라 M 대 M 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있다.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할라이드 화합물을 찍었는데 할라이드 화합물은 맞는데 CL인지 BR인지를 보려면 뭐가 되나? 요 몰 피크를 보면 되겠죠. 몰 피크가 M 플러스 2가 나오면은 할라이드 화합물이다. 그 중에서도 CL이나 그 다음에 BR 화합물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율이 3대 1로 나오느냐 아니면 거의 1대 1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CL 화합물이다 아니면 BR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행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뭘 알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비지블 영역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UV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전자 전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게 이중결합이 숫자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UV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적외선을 가지고는 뭘 하는가 하면 적외선은 에너지가 이쪽으로 올수록 에너지가 더 작죠. 더 작아. 왜냐하면 에너지가 작다는 이야기는 파장이 크다는 이야기야. 파장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죠. 진동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파장이 에너지가 적으면서도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여기서 적외선 스펙트럼이 적외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는가 하면 화합물에 있는 전자를 옮길 만한 그런 게 힘이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약간 늘어뜨렸다가 줄여드렸다가 이게 스트레칭이죠. 신축 운동을 하는데 좀 이게 도움이 되든지,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이것을 약간 오므렸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밴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에너지가 적은 것은 로테이션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의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IR을 통해서는 적외선을 통해서는 뭐냐면 이것이 어느 만큼 신축 준동을 하는지 아니면은 밴딩 바이브레이션을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것은 우리가 에스테르 작용기인지 아니면은 카르보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벤젠골인지 이와 같은
작용기를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이고, 그 다음에 UV를 통해서는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드 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라디오파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아까 수소 원자를 한 핵으로 보고 그 핵 주위의 수소 종류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수소의 종류가 이런 수소의 종류가 있다, 저런 수소의 종류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탄소도, 아니면은 실리콘도, 아니면은 질소도, 아니면은 P도, 아니면은 F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것은 하나의 적외선 스펙트럼, 적외선을 이용한 스펙트럼인데,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3천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CH 결합이 나타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sp3 카본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H, 요 CH 스트레칭이 3천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 주게 됩니다. 3천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3천에서 왼쪽은 sp 카본의 CH라든지 sp2의 카본의 CH의 스트레칭이 3천에서 왼쪽에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OH는 3천 한 300 부분에서 크게 브로드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 주고, 그 이중결합이냐 삼중결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은 그냥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복잡해서 어느 피크가 어느 작용기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그걸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종이 두 장이 같다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햇빛을 비춰보게 되면 똑같이 되면 같은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들은 핑거프린트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는 것은 되지만은 요 피크는 어느 피크고, 요 피크는 어느 피크고, 요 피크는 어느 피크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을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작용기들을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르보닐이 있다면은 한 1700 부분에서 분명하게 이게 나타나 주게 됩니다. 분명히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가 되나요? 3천에서 오른쪽이지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나? 알리파틱 CH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카르보닐에서 이것도 3천에서 오른쪽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개 보면 카르보닐도 똑같은 요 위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키톤이 되면은 대개 1715에서 딱 나타나게 됩니다. 1715.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나? 에스테르가 되죠. 1715에서 뭐가 되나? 약간 왼쪽으로 있을보다 한 1730 정도에서 이게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조금씩 에스테르냐, 알데하이드냐, 키톤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봐가지고 우리가 이 화합물은 에스테르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키톤 화합물이다,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핵산을 찍어서 다른 카본이 없죠. CH는 오른쪽에 돼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들은 여기서 왼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와 같이 섞여 있으면 뭔가 아로매틱이라든지 이중결합이라든지 알리파트하고 섞여 있다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CC 이중결합 같은 데서는 여기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거죠. 대개 한 1640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고, 이것은 뭐가 되나? 3000에서 왼쪽에 sp2 카본에 하고 CH, 그죠? 카본하고 H의 사이의 스트레칭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했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분리한 우리가 정확하게 합성한 화합물을 그 다음에 워크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화합물을 만들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나? 여기서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뭐였나요?
한 가지는 강한 전자빔을, 일렉트론 빔을 쏘여줘 가지고 그 분자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자량, 몰 질량 피크를, 분자량 피크를 M을 알 수가 있고, 아니면은 동위원소인 경우에서는 M 플러스 1이라든지 M 플러스 2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깨어졌을 때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프래그멘테이션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화합물에다가 적외선을 쪼여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이것이 sp2,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스트레칭인지, 아니면은 CC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CO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스트레칭인지, 아니면은 CC 삼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의 작용기를 알 수가 있고, 그게 전체적인 분자량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되나 작용기를 알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14장에 가서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NMR을 씁니다. 물론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은 NMR은 여기에 뭐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대 자석, 그죠? 막대 자석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막대 자석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이 400MHz 막대 자석입니다. 400MHz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400MHz가 되면은 돈이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거죠.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되는데 그런 자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수소라든지 탄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 확대를 시키는 거죠. 자,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탄소 똑같은 수소지만은 주위 환경이 다 다르죠. 그래서 다른 주위 환경이 다른 수소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수소의 수, 전체적인 탄소의 수를 가지고 탄소의 골격을 안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수소의 골격을 알면서 화합물의 구조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너무나 작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TMS라고 하는 화합물을 기준으로 써주게 됩니다. TMS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리콘에다가 그 다음에 CH3, 그 다음에 CH3, CH3, CH3를 사용을 해요. 이게 TMS, 테트라메틸 실레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실리콘 쪽에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뭘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H라고 하는 요것을 중심으로 핵을 중심으로 하는데 요 주위에 전자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핵이 이게 전자가 없어지는 경우, 전자가 더 많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핵이 차폐가 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차폐가 되어 있지 않다, 덜 차폐화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실딩이 되어 가지고 있다, 뒤실딩이 되어 가지고 있다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를 오히려 살짝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그러면은 뭐가 되나? H에 있는 핵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핵을 보는데 여기 자꾸 전자가 있어서 이 보기도 어려운데 또 전자가 들어와서 더 뭐가 되나? 차폐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를 뭐가 되나? 좀 핵 운동을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가지고 항상 맨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물질을 우리가 기준 물질로 삼고, 여기서부터 어느 만큼, 여기 ppm 단위입니다. ppm 단위. 아주 작죠. 요 ppm 단위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와 같은 메실 그룹은 대개 한 1.12부근에서 1.12 ppm에서 나타나고, 똑같은 메실 그룹이지만 O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은 한 3.2부근에서 2 ppm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쉴딩이 차폐가 많이 될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차폐가 덜 되어 가지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뒤실딩이 되어 있을수록 이제 이 다운필드로 내려가서 확인이 가능하고, 대개 NMR 방에서는, HNMR에서는 대개 0에서 한 12 ppm까지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NMR 가지고 이제 각각 수소가 다른 환경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요 면적을 가지고 요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요 면적을 딱 계산해 주게 되면은 면적비를 계산해 주게 되면 요게 요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요만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면적비로 봐서는 뭐가 되나? 요것은 수소가 한 개 있는 경우에 요것은 수소가 세 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고, 그럼 뭐가 되나? 서로 다른 수소, 그다음 수소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요걸 핵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요게 핵을 중심으로 핵 운동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위치에서 요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 수소 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쪽에 있는 수소 핵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소도 영향을 주게 되죠. 같은 수소끼리라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원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BR 같은 거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옆에 있는 붙어 있는 H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영향을 몇 번 주나요? 한 번 주고 또 한 번 주지요. 이게 두 번이 되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런 같은 경우에 M 플러스 1룰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인 경우에서 M 플러스 1 하면 뭐가 되나? 세 개가 되죠. 세 개가 되면서 뭐가 되나요? 이것은 요 피크는 여기에서 여기 한 5.8에서 나오는 것은 맞아요. 5.8에서 나오는 것은 왜? 요 BR이 여기 당겨주고 여기서 당겨주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나오는 것은 맞아. 여기서 당겨주고 여기서 당겨주기 때문에 많이 당겨주기 때문에 쉴딩이 엄청 풀리게 되는 거죠. 디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쫙 해가지고 여기서 나타내주는 건 맞아. 케미컬 시프트 값은 여기서 5.8이 맞는데 이것이 나타날 때는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피크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피크의 비율은 1대 3대 1의 피크의 비율로서 세 개로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계산을 다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숫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H 두 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H 두 개는 여기에 영향을 받죠. 한 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M 플러스 1 하면 뭐가 되나? WS로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1대 1의 비율로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 화합물 1대에 뭐가 되나요? 수소가 몇 개 있나요? 세 개죠. 수소의 종류는 서로 환경이 요 수소 하나만 보면 똑같죠. 그런데 주위의 환경을 보게 되면은 요 종류하고 요 종류 두 종류죠. 그럼 이 두 종류의 수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NMR 상에서는 뭐가 되나? 피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나오고 요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두 종류가 되는데 여기에 몇 개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트리플렛으로 아니면 여기에 한 개의 영향을 받는 것을 더블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시 뭐가 되나? 스펙트럼을 켜줍니다. 그러면은 트리플렛, 더블렛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면서 뭘 하나요? 화합물의 구조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상당히.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번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탄소를 수소를 핵으로 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탄소를 핵으로 해서도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소는 거의 100%가 뭐가 되나요? 탄소, 수소 일자리가 되지만은 카본은 거의 08%라든지 1%, 89%가 결과적으로는 카본 12죠. 근데 카본 12는 핵스핀을 가지지를 못해. 그런데 카본 13는 가져요. 그런데 양은 작아. 그러니까 수소의 피크가 이만큼 잘 나온다면 탄소의 피크는 잘 안 나오게 되겠죠. 수소의 피크는 1분 만에 찍는다면 탄소의 피크는 10분이나 아니면 1시간 만에 겨우 피크를 하나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왜? 양이 적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수소 스펙트럼을 찍어보게 되면은 수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고 탄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탄소의 종류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탄소가 몇 개 있나요? 여기 탄소 하나, 여기 탄소 하나 있죠. 여기서 탄소가 있는데 두 가지 피크가 여기서 하나 피크가 나오고 여기 하나 피크가 나옵니다. 그럼 뭐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카르보닐 피크는 여기에 있는 탄소 핵을 중심으로 하는데 O가 계속 전자를 당겨가지고 이게 디쉴딩이 많이 되게 차폐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많이 벗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쫙 가가지고 180 부분에서 카르보닐 피크가 나타납니다.
180 ppm 부근에서 나타나주는 반면에 이것은 대개 여기서 한 20 ppm 정도에서 나오게 되니까 아세틱 애시드를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해오게 되면 특별하게 카본 13 NMR을 찍어보게 되면 탄소가 2개인 것을,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는 카르보닐 피크가 하나가 있고 카르보닐 C가 하나 있고 그냥 CH3C가 하나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프로파놀을 찍어보게 되면은 탄소가 이 탄소가 똑같은 sp3 카본이지만 주위의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O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다운 필드.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A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을 때는 대개 한 10에서 한 20 사이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염승도가 큰 O라든지 N이라든지 이런 거에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다운 필드에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파놀을 가져서 프로파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카본 13 NMR 찍어보게 되면 뭘 하나요? 탄소가 서로 다른 탄소가 3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런데 하나, 둘, 3개가 딱 나오면 맞아. 그런데 탄소가 1개밖에 안 나와. 그럼 절대 이것은 뭐가 되나요? 프로파놀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른 화합물이지. 왜? 프로파놀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서로 다른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1개밖에 안 나온다면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아세테이트 화합물은 이와 같은 에스테르 계통의 화합물들 보면은 여기 탄소가 몇 개가 있나요? 3가지 종류가 나타나. 근데 특별하게 카르보닐은 많이 당겨가지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 C는 아까 어디에서 한 20부근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 C는 똑같은 시점 O의 영향을 받죠. 그럼 대개 뭐가 되나? 한 50 ppm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